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25화 모빌리티 통치. 한국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이주 배경 인구는 222만 명으로 약 4.3%를 차지합니다. 2040년에는 35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 배경 인구는 본인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귀화자와 이민자 2세도 이주 배경 인구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이주 배경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적극적인 이주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봉착하여 이주 노동자의 유입이 장려됩니다. 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고학력 기술직 이주 노동자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인 학생과 교수의 유입을 장려합니다.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의 결혼 이주를 장려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의 이주는 장려하면서도 다른 한편 이주자와 난민 유입은 통제합니다. 이처럼 선호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별하는 정책이 이주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와 같이 이주와 같은 모빌리티는 국가의 통치 대상입니다. 국가는 모빌리티를 통치할 뿐 아니라 모빌리티를 통해서 통치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바로 이주 노동자의 모빌리티를 촉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국가의 이러한 통치 방식을 거번 모빌리티, 즉 모빌리티 통치라고 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장기 모빌리티인 이주뿐 아니라 단기 모빌리티인 여행, 나아가 국경 안에서의 여러 가지 모빌리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개념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모빌리티를 국가의 권력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통치라는 개념은 철학자 미셸 푸코의 거번 멘탈리티, 즉 통치성이란 개념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푸코는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분석하기 위해 이 개념을 만들면서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을 분석합니다. 푸코가 말하는 통치성이란 인간을 인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관리하는 형태의 권력입니다. 인간을 인구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생명에 관한 각종 통계, 즉 출생률과 사망률을 비롯하여 여러 통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개인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이 인구의 행위와 품행에 개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통치가 단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육을 통해 개인의 마음에 내면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통치성은 단지 붙박이 인구가 머무는 어떤 영토뿐 아니라 영토 안에서나 영토를 가로질러서나 영토를 넘어서 움직이는 이동적 인구에도 행사되었습니다. 인구가 멀리 떨어져 분포하고 무엇보다 이동이 활발해졌으므로 이들을 통계적으로 측량하고 위치를 기입하고 추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동적 인구는 감찰하고 통치하기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기록, 측량, 평가하는 복잡한 통제 시스템이 점점 더 필요해졌습니다. 이것은 소박한 여권 시스템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촘촘한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발전시킨 모빌리티 통치 개념은 국가가 모빌리티를 통치할 뿐 아니라 바로 모빌리티를 가지고 통치한다는 데 착안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모빌리티가 일국적 사회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 돈, 세금, 정보등의 흐름이 부분적으로 국민 국가의 규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국가가 정원사 모델에서 사냥터 관리인 모델로 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정원사 국가는 영토 내의 질서 유지와 관리를 위해 세세하고 꼼꼼한 일까지 신경 쓴다면 사냥터 관리인 국가는 사회를 전체적으로 정돈하지 않으며 세세한 일에 무관심합니다. 과거에 국가는 사냥터 관리인 모델에서 정원사 모델로 전환했지만 이제 다시 사냥터 관리인 모델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을 하나하나 관리할 수 없으며 다만 사냥꾼이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자원의 조건을 조정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빌리티 통치는 세계화의 심화 속에서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는 통치 전략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들이 이런 통치를 내면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령 교통수단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자가용을 가지는 것의 이미지가 긍정적일 때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환경윤리적으로 올바르게 보일 때는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이 상식이 됩니다. 또 이주가 고향에 남겨진 부모를 등지는 행위로 비춰지는지 아니면 자기 꿈을 실현하는 당연한 행위로 여겨지는지는 각 개인들이 내면화한 그 사회의 상식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이 통치의 논리를 내면화하는 것은 특정 사회에서 무엇이 정상이고 비정상인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다른 공간과 장소로 이동하고 공간과 장소를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진취적인 자세로 여겨지는 상식 형성이 중요한 통치술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경쟁, 네트워크 강화 속에 개인들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는 적극성을 가지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회 표준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관광과 단기 이주도 삶의 낭비가 아니라 의미 있는 투자,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동의 논리는 개인에게 내면화됩니다. 여행이나 이주를 꿈꾸고 찬양하는 사회 분위기는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국가 및 자본의 어떤 전략에 의해 나타난 것일까요? 물론 이러한 권력의 통치성에 맞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대항 규범이나 대항 품행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신자유주의의 모빌리티 통치에 맞서는 대항 품행은 가령 이동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상식을 회의적으로 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역에서의 삶, 느린 삶을 지향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등도 대항 품행입니다. 팬데믹으로 모빌리티의 의미가 변화된 작금의 위기가 어쩌면 이를 위해 가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